정부가 3기 신도시 투기 조사 범위를 박근혜 정부까지로 확대했습니다. 하남과 고양 등 3기 신도시에서도 지분 쪼개기와 정부 대책 발표 전 거래가 급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해 국세청을 포함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빠져 있어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 사퇴 후 처음 나온 첫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당은 반짝 1위라고 했고 야당은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 분리는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검찰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8건에 대해 방역당국이 기저질환에 의한 것으로 잠정 판단했습니다. 안성의 한 축산물 공판장에서 60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심야 배송을 담당하던 쿠팡 택배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같은 날 관리 직원 사망도 발생했는데 노동계는 예고된 과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은행들이 주택대출 금리를 속속 올리고 있어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이른바 영끌족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정부가 대규모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인원만 2만 3천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조사 시기를 박근혜 정부대로 올려잡은 것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투기의 뿌리를 따라가 발본색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만 당장 야당에서는 전형적인 물타기 조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어려울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오늘은 김도형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공기업 소속 직원 등 2만 3천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이용해서 3기 신도시 개발 예정 부지 및 인접 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 현황을 조사 중에 있으며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2월 이후 해당 지역의 모든 거래 내역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처음 발표한 건 2018년 12월이었지만 그 전부터 내부 검토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조사 기간을 5년 전까지 확대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내부 검토 기간을 5년으로 잡은 건 상식에 맞지 않고 조사 대상과 기간만 불필요하게 늘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실무에서도 보면 5년 후를 내다보고 정부를 알고 미리 투자했다. 이거는 상식과도 좀 어긋나고. 야당은 또 전 정부를 끌어들여 물타기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물타기란 말을 쓰기도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합동조사단은 조사 대상 가운데 국토부와 LH 직원 15,000명에 대한 조사 결과부터 이번 주에 1차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자, 그러나 여론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다급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강제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고 정세균 총리는 국세청까지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검찰은 제외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를 두고도 과연 발본색원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엄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하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해선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하면서도 부동산 투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경찰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도입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검찰이 경찰을 상명하복으로 지휘하는 그런
전근대적인 수사에서 탈피해서 국민의힘은 여권이 밀어붙인 수사권 조정이 결국 범죄를 판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수완박하니 범죄 완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수박 겉핥기식 수사로 재보궐선거 악재를 잠재우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LH 직원들이 광명과 시형 3기 신도시 후보지의 땅을 사들이면서 지분 쪼개기를 통해서 보상액을 늘리려 했다는 의혹이 있죠.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등 다른 3기 신도시 예정지 부근을 확인해 봤더니 여기서도 비슷한 수법들이 확인됐습니다. 곳곳에서 지분 쪼개기 투자가 성행하고 있었고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토지 거래량도 급증했습니다. 때문에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이 3기 신도시 전반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하남 교산지구 인근의 한 야산. 그린벨트로 묶여 나무와 수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지만 3개 필지를 각각 79명, 71명, 29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그린벨트가 풀릴 거란 기대감에 외지인들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12월 한 법인이 3개 필지를 동시에 사 약 180명에게 지분을 쪼개 팔았습니다. 광고는 어떻게 되냐면요. 역세권으로 해서 그린벨트 풀린다. 칼질해서 파는 거예요. 기획부동산에서 작업한 것인데. 고양시 창릉지구 인근 9,124제곱미터 규모의 필지도 한 법인이 사들여 2017년 말부터 2019년 3월까지 47명에게 나눠 팔았습니다. 고양 창릉은 2019년 5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됐는데 발표 직전까지 매매가 이뤄졌습니다. 남양주와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지역은 계획 발표 직전에 토지 거래량이 예전에 비해 최대 3배로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신도시 계획 정보가 사전에 알려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에 책정된 예산은 9조 1,054억 원에 달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은 토지 보상금 자체도 올라갈 수 있고요. 일반 주택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투기와 사전 정보 정황이 3기 신도시 곳곳으로 확산하면서 신도시를 아예 철회하라는 반발 여론까지 커져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이 땅을 사들이면서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것도 엉터리였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직접 가봤더니 벼를 심겠다고 한 곳에 벼는 없고 버드나무 묘목만 가득했습니다. 다른 곳도 역시 사정은 비슷한데 농사를 짓겠다고 해놓고 묘목을 심는 이유,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6월 LH 직원 4명이 15억 원에 구매한 경기도 시흥의 과림동 땅입니다. 지목은 논인데 이들은 땅을 매입하면서 벼를 심을 예정이라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니 벼는 없고 버드나무 묘목만 가득합니다. 원래 논이었는데 다 매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내로 다 심었어요. 6월쯤 되죠. 근데 그 다음에는 사람들 안 오고. 강 사장으로 알려진 LH 직원 강모 씨가 동료 직원들과 사들인 무진해동 밭도 비슷합니다. 이 땅도 계획서엔 고구마와 옥수수를 기를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묘목만 자라고 있습니다. 사실상 허위 계획서를 제출한 겁니다. 이들이 계획과 다르게 묘목을 심은 것은 보상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상을 할 때 일반적으로 벼나 밭작물은 금액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데 반해 버드나무 같은 종류는 사례가 드물어 감정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보상 규정의 빈틈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없는 거를 심으면 또 돈이 더 많이 받을 거예요, LH에서. LH 측은 지나치게 빽빽하게 심은 나무는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LH가 성과급으로 돈잔치를 벌이고 비리가 드러난 직원들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정보 보안 사고가 있었지만 모두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리에 대한 사내 경고 시스템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채림 기자 그 실내를 단독 보도하겠습니다. 변창흠 장관 사장 취임 첫 해인 2019년 보도블럭 업체 브로커로부터 금품 3,500만 원을 수수한 LH공사 직원 A씨가 파면됐습니다.
A씨를 포함해 하청업체에서 금품을 받아 같은 해 파면된 직원은 총 4명으로 금액은 총 1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건설 현장 식당 이른바 한밭집 브로커로부터 각각 1,470만 원, 840만 원을 받아 챙긴 직원 2명도 수사기관에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다수의 공사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비위가 이어졌지만 LH는 수사기관이 통보하기 전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내부감사에선 개발 계획 등 보안 사고가 발생했지만 경고와 주의 등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LH 사장을 지낼 때 임직원들의 비리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LH의 부패 행위 적발 건수는 2017년 10건, 2018년 5건에서 변 장관이 사장으로 취임한 2019년 23건으로 급증했지만 LH는 직원 개인의 일탈이었다며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나자마자 대선 판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퇴 직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 지지율이 30%를 넘어서면서 단숨에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를 앞질렀습니다. 대선까지는 아직 1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고 본인의 의지가 확인된 적도 없습니다만 적어도 당분간은 윤석열 변수가 대선판을 뜨겁게 달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여론조사 결과부터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사의 표명 하루 뒤인 지난 5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의 대선 후보 지지율은 32.4%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1%,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4.9%였습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는 윤 전 총장 발언엔 56.6%가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주말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에선 윤 전 총장과 이 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권을 형성했습니다. 윤 전 총장 지지율은 추윤 갈등이 최고조였던 지난해 12월 23.9%를 기록한 뒤 하락세였는데 사퇴 직후 크게 오른 겁니다. 민주당은 반기문 전 총장 사례를 언급하며 단짝 1위라고 했습니다. 검찰개혁을 기회로 해서 자신의 대권 프로젝트를 가동을 해왔고 이번 사퇴도 그러한 대권 프로젝트의 일정에 맞추어서 사퇴한 것이고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대권 도전의 기회를 잘 포착했다는 취지로 평가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아. 민주당 유인태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만났으며 김 전 대표가 윤 전 총장에게 호의적이란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표현은 좀 다릅니다만 윤 총장의 지지율 폭등에 깜짝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인 수치도 그렇지만 내용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대구 경북과 고향인 충청에서는 물론 서울, 부산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배경은 최지원 기자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발표된 두 여론조사 모두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다른 주자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대구는 윤 전 총장이 사퇴 발표 하루 전날 방문해 정부의 검찰 수사권 박탈에 반발하며 이른바 부패 완판을 언급한 곳입니다. 소위 말하는 검수 완판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에서도 윤 전 총장이 다른 주자들을 앞섰습니다. 보수층과 함께 중도층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오차 범위를 넘는 차이로 앞선 걸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 특히 20대에서도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윤 전 총장이 젊은 층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강조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LH 직원들의 투기 논란도 지지율 상승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수청 설치, LH 투기 의혹,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 대결 국면이
보조된 상황에서 효과는 컸고 결집력 또한 높아졌습니다. 다만 여권 지지세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민주당 이낙연 대표로 분산됐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딱 30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박빙의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박영선, 안철수 후보 간 양자 대결 여론조사는 모두 오차범위 아니어서 승부를 점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 후보들의 박원순 전 시장 관련 발언들이 오늘 구설수에 올랐고 야권의 단일화 논의도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의 날인 오늘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 여성에게 사과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관련 피해 여성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만 박 후보는 관련이라고만 했을 뿐 성추행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추행이라고 규정했지만 박 후보는 박 전 시장의 행위에 대해선 비껴간 모양새입니다. 박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 중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는 오히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흠결, 실수라고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족족들은 눈부십니다. 저는 그 공을 이어받아서. 야권 후보들은 일제히 박 후보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절절한 진심이 담긴 반성의 목소리는 없었다. 박영선 후보의 진정성 없는 사과에 분노합니다. 출마 자체가 2차 가해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는 어제 맥주회동을 하며 단일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양당의 사무총장이 참여하는 3+3 실무협상단을 꾸려 후보 등록일인 19일 전까지 단일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윤 전 총장 사퇴 이후 처음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는 좀 미묘합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방향은 맞지만 속도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의견을 청취하라고도 했습니다. 야당은 윤 전 총장이 사라지고 나니까 대통령의 말이 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표 수리 사흘 만에 검찰의 공정성을 비판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에 힘을 실으면서도 일정 부분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은 윤 전 총장이 물러나자 중수청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하긴 윤석열 검찰총장이 없는데 중수청이 필요하겠습니까? 대검은 조남관 총장 대행 주재로 5시간에 걸친 전국 고검장 회의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실상 중수청 설치에 반대 의견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한 이후에도 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서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그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판사가 영장 발부의 도장을 찍었다가 수정액으로 지우고 기각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만 외압을 받아서 발부해야 할 영장을 기각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정황이죠.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은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 위조된 서류로 출국 금지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6일 새벽 차 본부장에 대한 혐의는 사실상 일부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법원이 발부한 서류를 보니 구속영장 발부에 관인을 찍었다가 수정액으로 지운 뒤 기각에 다시 관인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판사의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17년 뇌물 혐의를 받던 청와대 전병헌 전 정무수석 구속영장도 수정액으로 결과가 바뀌었다면서 왜 권력 수사에만 실수가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고위층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만큼 차본부장을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코로나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신 접종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11건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선 8건의 사망에 대해서 백신보다는 기저질환이 악화돼 숨진 것으로 잠정 판단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질병관리청 피해조사반이 지난 6일까지 신고된 8건의 사망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접종 이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증상은 없었습니다. 이들과 같은 날 같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 가운데 중증 이상 반응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방접종 자체에 백신 자체의 문제라든가 또는 백신 접종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피해조사반은 뇌출혈과 심부전, 폐혈증 등의 기저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유족들이 동의한 4명에 대해서는 부검을 통해 최종 사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접종 후 신고된 사망 사례는 3건 더 늘어 이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상 반응 신고는 총 3,915건으로 늘었습니다. 근육통이 가장 많고 발열과 두통이 뒤를 이었습니다. 고령자보다는 젊은 층에서 또 남성보다는 여성의 신고가 많았습니다. 항원이 들어갔을 때 어떤 면역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강도가 좀 더 면역이 활발한 젊은 층에서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은 백신과 사망과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번 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주말 코로나 검사 인원이 줄면서 신규 확진자는 30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불안 신호는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경기 안성 축산물 공판장에서 60명이 확진됐고 서울에서는 개학 이후에 처음으로 학교 집단 감염도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 전파된 변이 바이러스 9건도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축산물 가공 처리장. 그제 직원 2명이 확진되면서 직원 577명 전원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어제 5명, 오늘은 최소 5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21명 포함됐습니다. 400여 명은 아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계 시간이나 아니면 이제 작업 끝나고 이제 샤워하잖아요. 이 시설이 공용으로 돼 있대요. 어때 좀 확진이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서울의 이 고등학교에선 지난 5일부터 1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5명은 외부 축구클럽 소속으로 학교 인근 빌라에서 합숙을 해왔습니다. 1학년이 5일간, 2, 3학년은 10일간 원격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은 20건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우려스러운 건 이 가운데 9건이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5개 집단 감염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첫 환자가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고 관련 확진자들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사업장, 다중이용시설의 집단 감염 증가, 그리고 등교 여행 등으로 인한 사람 간 접촉 증가를 3차 유행 재확산의 3대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TV조선 홍병준입니다. 심야 배송을 담당하던 쿠팡 택배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같은 날 관리 직원 사망도 발생했는데 노동계는 예고된 과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서아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고시원. 쿠팡에서 심야 새벽 배송을 담당하던 48살 이모 씨가 지난 6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내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 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방바닥에 그 포대기 한 반쯤 접어져 있고 거기에 엎어져 있고
그 당시 사망 상태지. 벌써 며칠 된 거예요. 생계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이 씨는 평소 심야 배송에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물량 받은 것만큼 그 방 안에 다 쳐내야 되니까 정말 시간이 걸려서 했었어요. 쿠팡 배송 관리직 김모 씨도 같은 날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측은 두 건 모두 과로사라며 사과와 보상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새벽 배송, 심야 배송, 로켓 배송, 총알 배송 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갈 이 노동 환경의 실체를 낱낱이 확인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쿠팡 측은 이 씨의 죽음을 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씨의 근무 일수는 주당 평균 약 4일이었고 근무 시간은 약 40시간이었다며 평균 택배 노동자 근무 강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택배 관련 뉴스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제주 같은 섬에서 물건을 받으려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하죠. 이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섬의 경우 차로 오갈 수 있는데도 추가 요금이 붙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 반발이 이어집니다. 혹시 특수 배송비 기준이 없는 건 아닌지 소비자 탐사대 황민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목포 고화도에서 낚시 가게를 운영하는 임광열 씨는 주문 상품을 택배로 받을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고화도가 섬이라고 택배 건당 도서 지역 특수 배송비 4,000원에서 5,000원을 더 내기 때문입니다. 택배비 한 달 추가 부담만 20여만 원. 해운 지역을 지키네요. 해운 지역. 선비 준 거예요. 해운 지역이잖아. 9년 전 연육교가 놓여 차로 목포를 오가는데도 여전히 섬으로 분류돼 비용을 추가하는 겁니다. 목포시에서는 특수 배송비가 발생하지 않지만 다리 하나만 건넜을 뿐인데 불과 10분 떨어진 이곳은 특수 배송비가 발생합니다. 이렇다 보니 137세대 주민 일부는 아예 목포 시내 지인 집 주소로 택배를 받기도 합니다. 지인 가게다가 거기다가 이제 주소지를 두고 그리 6분이면 진입하잖아요, 목포 시내를. 여수의 백야도 상황도 마찬가지. 15년 전 육지 여수와 다리로 연결됐지만 여전히 도서 지역 택배비가 붙습니다. 근데 이게 왜 도서 지역이? 다리로 오면 바로 옆에가 5분이면 도서 지역이 아닌데. 국토부는 연육교가 놓인 지 10년이 지난 섬은 도서 지역에서 제외하고 주민에게 주어지던 세제 감면과 지원 등 각종 혜택도 중단합니다. 그런데도 이들 연육도에 특수 배송비가 계속 부과되는 건데 왜 그런지 택배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단순하게 딱 이 기준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더욱이 택배 운송 사업자는 운임, 요금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배송비 규제도 안 받습니다. 이렇게 다리로 연결된 섬은 77개가 있는데 특수 배송비 적용 기준은 중구난방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여기에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관련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 감독도 하지 않고 실태 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섬 아닌 섬 주민들은 언제까지 특수 배송비를 내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섬도 아닌데 다리 낮은 데 뻔히 저 눈앞에 다리가 보여요. 보이는데 여기 섬으로 취급하니까. 소비자 탐사대 황민지입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서측 도로를 폐쇄한 뒤 첫 출근길이었던 오늘 아침 일부 구간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특히 광화문 교차로와 연결되는 사직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배상용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광화문 교차로 모습입니다. 사직로에서 세종대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려는 차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이대 앞에서부터 여기 광화문 들어오는데 평상시 같으면 5분이면 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한 20여 분에서 한 30분 걸려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를 위해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를 막으면서 우회전하는 차들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세종대로로 이어지는 이곳 사직로 구간은 아침 출근길에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교통체증은 광화문 교차로와 이어지는 사직로부터 연세대 정문 앞까지
5km 구간에서 가장 심했습니다. 광화문 앞 삼거리에서는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몰리면서 출근길 정체를 부채질했습니다. 교통 혼잡 때문에 평소보다 출근 시간이 오래 걸린 일부 직장인들의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늦었거든요. 직장에 40-50분 정도 더 막힌 것 같아요. 서울시는 오늘 아침 세종대로 통행 차량의 운행 속도가 전주에 비해 10%밖에 줄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는 광화문 교차로와 연결된 주변 도로를 제외한 분석 결과여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오늘 정체가 심했던 사직로 구간에 대해서는 우회전 차선을 2개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서울 성균관대에는 공자 등 선현들의 위패를 모신 문묘가 있습니다. 보물 141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문묘 안으로 크레인을 이용해서 사다리차를 옮기던 중 크레인 줄이 끊어지면서 사다리차가 그대로 기와 지붕에 떨어졌습니다. 보수에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기와 지붕 위로 사다리차가 서서히 올라옵니다. 폭격을 맞은 듯 기와 지붕 일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냥 콩소리 나니까 맞아. 오늘 아침 9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성균관 문묘 동산문 지붕에 9톤 무게의 사다리차가 떨어졌습니다. 탑 안쪽의 나뭇가지를 잘라내기 위해 작업 차량을 크레인으로 옮기던 중 줄이 끊어지면서 지붕 위에 떨어졌습니다. 각져 있는 부위가 이제 날카로워서 들면서 이제 이 각져 있는 부분에 이제 스링 벨트가 터져가지고 지금 스카이를 떨고 있는. 공자를 비롯해 유학자 위패를 모신 성균관 문묘는 조선 태조 7년인 1398년 처음 세워져 제사와 교육을 담당한 곳으로 보물 제141호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동산문 지붕의 가로 6.7m, 세로 4.7m 크기의 구멍과 함께 내부 균열도 예상돼 완전 보수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택시비를 안 내고 자리를 뜬 승객 얼굴을 택시기사 측이 공개해서 이게 사기냐 명예훼손이냐 의견이 분분했죠. 얼굴을 공개하는 쪽도 명예훼손을 생각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반복되는 사적 응징에 우려가 나옵니다. 위험 부담을 안고서까지 폭로에 나서는 이유는 뭔지 잇따르는 사직 응징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유명 커뮤니티의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 사진 속 여성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이 여성을 찾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얼굴은 가렸지만 인상착의와 활동 지역 등을 공개했죠. 해당 글에는 얼굴을 왜 가려주냐, 다 공개하고 우선 잡으라는 등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경찰관들보다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더 인지가 빠르다. 그래서 잡기가 힘들다. 형사분들이 이제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자신의 형이 무속인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또 다른 글. 신상을 공개하라. 점집 좌표를 찍어달라는 댓글이 쏟아지자 글쓴이는 무속인의 사진은 물론 이름과 나이, 전화번호까지 공개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 택시기사의 아들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승객의 얼굴을 온라인에 공개해 저 집이 바로 앞인데 현금을 갖고 내려오려거든요. 저는 이런 거 갖고 살고 그런 사람 아니라서. 사이다 응징이다, 얼굴 공개는 명예훼손이다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죠. KTX 객실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햄버거를 먹고 이를 지적하는 승객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쳤던 여성. 영상이 공개되자 글쓴이에게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같은 이른바 사적 응징은 수사기관 등 적법 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고 느낄 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일,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호소를 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창구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창구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던 증거예요. 그거 전체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하지만 일방적 주장이 자칫 여론 재판으로 이어져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최근 잇따르는 사적 응징. 공정과 정의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지만 공적 처벌 절차는 믿지 못하는
사회의 또 다른 단면은 아닌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은행들의 대출 문턱 높이기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에 이어서 이제는 가계대출 문턱까지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금리가 오르고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자 이자율을 올려서 속도 조절에 나선 건데 이렇게 되면 돈 빌려 집 사고 주식 산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직장인 A씨. 이사를 앞두고 최근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봤지만 갑자기 오른 대출 금리에 각종 규제까지 새로 생겨나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규제가 너무 심하고 금리가 많이 오르는 추세라 30, 40대 정도의 입장에서 집을 월급만으로 구한다는 거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 주택담보대출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자 부담 증가에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최근 신한은행이 주담대 금리와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모두 올렸고 NH농협은행도 우대 금리를 낮춰서 사실상 금리를 올렸습니다. 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금리 조절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은행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아야 한다는 입장. 하지만 금리 인상 부담을 개인에게만 지우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담들이 기존의 가계대출에 보다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소비를 위축시키고 전반적인 경기 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480조 1천억 원대, 한 달 새 3조 7,500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조만간 가계대출을 더욱 옥죄일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실수요자를 배려한 정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예, 날도 풀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분위기가 확연합니다. 지난 주말 백화점 매출만 보더라도 작년에 2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집계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를 보복 소비라고도 하죠. 하지만 아직은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입니다. 월요일 낮인데도 고객들로 가득합니다. 식당가는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까지 줄을 서야 합니다. 이제 백신 조금씩 나오니까 이제 맞으면 좀 있으면 끝나겠구나 하고 하는 것도 있고 돌아다니니까 날씨도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지난 주말 새로 백화점이 들어선 여의도엔 마치 벚꽃 축제를 방불케 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코로나19 거리 두기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국내 백화점 3사 매출은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 모두 80% 이상 올랐습니다. 애들 데리고 나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안 나오는 경향이 많았는데 날씨도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 좀 아기들도 많이 더 데리고 나온. 번화가인 강남역과 홍대 유동 인구도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었습니다. 연간 수십조 원에 달했던 해외여행 비용처럼 그동안 쓰지 않아 생긴 여윳돈이 외식과 쇼핑 등의 소비로 이어지는 겁니다. 1년 이상 억눌린 소비 본능이 살아난 건데요. 해외여행을 계속 못 가고 있고 쌓여있는 마음이 명품과 쇼핑의 소비로. 전문가들은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가 보복 소비 형태로 폭발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영국 왕실을 떠난 해리와 마클 왕손 부부가 왕실의 뒷얘기를 폭로했습니다. 이 해리의 부인 마클은 흑인과 백인 혼혈인데요. 이 마클이 아들을 임신하자 왕실은 피부색을 걱정하면서 왕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당장에 그러고도 왕실이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영국 왕손 해리와 이혼 이력이 있는 혼혈 여배우 메건 마클의 만남. 둘의 결혼은 보수적인 왕실의 변화를 부를 거란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I've advocated for so long for women to use their voice, and then I was silent. 마클은 아들 아치를 임신했을 때 왕실이 피부색을 걱정하며 아치를 왕자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oncerns and conversations about how dark his skin might be when he's born. 마클은 왕실과 불화설이 나왔을 때도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Why did you leave? The simplest answer is lack of support and lack of understanding. 오프라 윈프리와의 2시간짜리 인터뷰는 엄청난 파장을 부르고 있습니다. SNS에선 왕실이 노골적인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ey will feel shocked and are shocked that this was the conversation that was supposedly had. 영국 내에선 왕실을 비난한 해리 왕손의 국적을 박탈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왕실은 해리 부부의 폭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이 농약에 중독돼서 걷지도 못하던 독수리가 사람의 도움으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입니다만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 독수리는 주로 죽은 동물을 먹는데 이 사체가 사람이 뿌린 농약을 먹고 죽었다면 도미노 현상을 피하기 어려운 겁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커다란 독수리가 논두렁에 쓰러져 있습니다. 인기척을 느끼고 날아가려다 실패하고 맙니다. 올 들어 충남에서만 농약에 중독된 멸종위기 독수리 4마리가 구조됐습니다. 이 독수리들은 발견 당시 농약에 중독돼 날거나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침을 흘리거나 아니면 신경 증상을 보이거나 마비를 보이거나. 독수리는 직접 사냥을 하지 않고 동물 사체를 먹는데 이 과정에서 농약에 2차 중독되는 겁니다. 소낙 내에 있는 농약을 저희가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독수리 500여 마리를 구조했는데 이 가운데 27.2%가 농약 중독이었습니다. 조류들이 먹고 이제 죽게 되면은 그거를 2차적으로 독수리가 먹는 그런 먹이 사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약 중독 치료와 재활을 한 지 한 달째. 건강을 되찾은 독수리들이 힘찬 날갯짓을 하며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이번에 방사된 독수리들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쯤이면 번식지인 몽골로 다시 돌아갑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익숙하실 겁니다. 50년 동안 사랑받은 만화 피너츠입니다. 주인공 찰리의 친구죠. 라이너스는 늘 손가락을 빨며 이렇게 담요를 옆에 끼고 삽니다. 아이들이 아끼는 담요나 베개, 인형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블랭킷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젖병을 떼면서 엄마 대신 마음의 안정을 주는 푸근한 물건에 애착과 집착을 쏟는 거죠. 대개 서너 살에 사라지기도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되곤 합니다. 다만 집착 대상이 인간관계로 내 편, 내 식구로 넓어지는 것이죠. 시인이 서늘보다 손등에 커피를 흘렸습니다. 그녀가 내민 냅킨이 코앞까지 왔지만 그보다 빠른 것은 시인의 혓바닥이었습니다. 어릴 적 사탕 빨아먹다 떨어뜨리면 혀로 닦아 다시 입에 넣던 버릇이 튀어나온 겁니다. 제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버릇도 일종의 집착과 강박입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입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LH 직원들이 개발될지 모르고 땅을 샀을 것이라고 두둔하는 바람에 당황한 여당이 불을 끄느라 부산합니다. LH 직원들이 땅을 사들일 때 사장이었으면서도 이런 당부도 했죠. 기관장 여러분들께서도 특히나 경각심을 가지시고 하여튼 정량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서 구역 사고 비하를 비롯해서 그가 벌인 설화들은 다 거론하기도 숨찰 지경입니다. 그런 그가 LH 발언으로 여당 대표의 질책을 받고 나오면서 투기를 두둔한 것처럼 비춰진 건 자신의 불찰이라며 철저히 조사해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벌써부터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람이 조사 주체라니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정부가 감사원을 빼고 합동조사단을 꾸린 것도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비리에 수사 경험이 축적된 검찰을 배제하고 갓 출범한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넣은 것은 더더욱 이상합니다. 이러는 사이에 투기꾼들이 벌써 증거를 숨기고 꼬리를 감추느라 부산을 떠는 건 아닐지요.
미지근한 합동조사단 구성에 미심쩍은 눈길이 쏠리자 총리가 뒤늦게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지만 여전히 검찰은 빠졌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국회 질의와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버릇이란 참 피곤한 겁니다. 시인은 어느 사이엔가 편을 가르는 자신에게 놀랍니다. 이제 사람을 만나면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하는 버릇이 생겼다. 망국적 투기병에 온 국토가 멍들어가고 있는데 정치판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네 편 내 편 유불리를 계산하는 주판할 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옵니다. 3월 8일 앵커의 시선은 그 버릇 어디 가나 였습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한 주의 시작부터 날씨가 주는 행복감이 매우 큰 하루였습니다. 제주와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벚꽃이 핀 곳도 있는데요. 이번 주는 이렇게 봄 기온이 가득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12도까지 오르겠고 이후에도 15도 안팎을 보이면서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야외에서 날씨 즐기시더라도 방역 수칙은 꼭 지키셔야겠습니다. 한편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쌀쌀합니다. 내일 최저기온 서울과 대전이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강릉이 16도, 대구는 15도가 되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가 정체되겠는데요. 내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남부 지역에서 비가 시작돼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8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